예, 이 방송은 강신주 씨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두 번째를 이어갑니다. 그 이전에 일전에 나경원 씨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강공을 한 것과 관련해서 여당은 분노를 했고 한나라당 쪽 보수 유튜버들은 나경원 씨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투력을 발휘했다 이 얘기죠. 한나라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무식한지를 일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과거의 인권을 무시하고 착취하던 그 버릇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그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보수의 시간이고 진보의 시간은 잠시 왔다가 보수에게 다시 뺏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진보의 시간이 있다가 다시 보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슬픈 한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경원의 국회 연설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나경원의 국회 연설은 우미나 작업으로 짓밟아 온 거짓 신화의 관성과 욕망의 역사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인간을 우미나 해왔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국민을 전체로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진화를 하려는 의지보다도 일부의 갑들이 누리는 그런 구조로 세상을 끌고 왔고, 그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구도의 가능성 쪽으로 욕망을 이제 다시 또 키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 국회 연설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해보려다가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양이 많고 이래서 경제, 남북 관계, 뭐 기타 이런 언론 문제 다방면에 있다 보니까 세상 간단합니다. 다 같이 공존의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진 집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리 배제를 한 다음에 일부가 누리고 다수는 지배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쪽으로 가는 의지를 가진 집단인지 그것을 판단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 책을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현란한 집어등에 매혹된다고 해서 생명마저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명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바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욕망을 일깨우는 자본주의의 집어등은 어선의 집어등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를 끊임없는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집어등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주머니는 소리 없이 비워져 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터로 나가서 주머니가 찰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 수중에 돈이 다 모일수록 우리의 내리는 현란한 집어등의 불빛이
그 치명적이고 달콤한 추억이 아련하게 되살아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불빛의 유혹에 또다시 몸을 내맡긴다. 집어등의 유혹, 타오르는 욕망, 자유로운 소비, 허무한 결핍, 인내로 가득 찬 노동, 다시 시작되는 집어등의 유혹 등등등.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깊이 상처받고 서서히 병들어 간다. 인간은 억압이나 슬픔이 아니라 평안한 기쁨, 보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집어등은 의식할 새도 없이 우리에게 삶의 자유와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집어등은 매우 교묘하게 작동한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되죠. 당근을 준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동영상에서. 갑들이 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얼들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을 오해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근을 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한편 꼼꼼히 살펴보라.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란 소비의 자유일 뿐이고 자본주의에서 얻는 기쁨이란 자기 파괴적 욕망의 충족일 뿐이다. 그렇죠. 대체로 자기 파괴적 욕망의 충족이죠. 뭔가 소비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불만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니까요. 어떤 창설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자기 기쁨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파괴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지니까요.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욕망의 집어등에 걸려 허우적거리며 깊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열적인 시인으로부터 냉철한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문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의심하고 나아가 상처받은 인간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자 락강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그는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 타자의 욕망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자본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타자도 없을 것이다. 성재준 씨 생각나네. 그 양반 무슨 락강이지 뭐지 그러면서 엉터리 소리하기를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이거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동영상에 실었는데요. 여기도 나오네요. 락강이 누군데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극우자인 자가 락강 같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사기치고 있어. 진정 무서운 일이 아닌가. 자본은 마치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처럼 우리 내면의 욕망을 먹이 삼아 번식하고 있다. 우리의 욕망이 치열해질수록 자본은 더욱 강해질 테고 우리의 삶은 점차 병들어 가겠다. 자본이 남긴 뿌리 깊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용기를 갖추는 일이 아닐까. 숨겨진 상처 그대로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치유의 희망이 피어나리라 믿는다. 이거 서문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에 뭐죠? 프롤로그라고 또 따로 있네요. 프롤로그. 날씨가 쌀쌀한 토요일 밤이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찬바람이 별로 춥지 않다. 어제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를 수표로 인출해 핸드백에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보너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서 그녀는 오늘 더없이 행복하다. 이제 몇 달 동안 멀리서 바라만 보던 명품관에 들어가 쇼핑을 할 계획이다. 물론 수중에 별로 돈이 없어도 명품관에 들어가 핸드백이나 구두를 살 것처럼 한번 살펴보고 신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소심한 그녀는 아무 때나 명품관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점원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손님이 구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다. 먼저 그녀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나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는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백화점 쪽으로 걸어간다. 궁전 연애에 초청받은 귀족 부인처럼 그녀는 거대한 유리문을 밀치고 당당하게 들어선다. 밖의 공기와는 달리 백화점 실내는 화사한 조명과 따뜻한 온기로 푸근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할인 코너 앞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아주머니들을 보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제 백화점을 끝났나 봐. 도대체 이곳이 시장이야 뭐야.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양 그녀는 서둘러 명품관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명품관 입구에는 궁정무도회장 앞에서 손님의 신분을 확인이라도 하듯 줄을 서 있다. 고객의 품이 있는 쇼핑을 위해 명품관 측에서 손님의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명품관이 아니겠다. 쇼핑을 마친 후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간다. 손에 들기는 쇼핑복도 날아갈 듯이 요동을 친다. 쇼핑백에는 점원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구매한 핸드백과 구두가 들어있다. 명품 핸드백과 구두의 매력, 그리고 점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그녀가 떨쳐내버리기 힘든 유혹이다. 불현듯 차가운 방공기보다 그녀를 더 춥게 만드는 기묘한 결여감이 생긴다. 분명 원했던 것을 샀는데도 여전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예서 이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자신을 메워오겠던 핸드백과 구두가 든 쇼핑백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그러자 다시 행복감이 찾아들고 발걸음을 가벼워진다. 지하철역에 가는 동안 찬바람은 계속 불어온다. 경쾌했던 그녀의 걸음은 지나가는 인파에 부딪히며 조금씩 무거워진다. 그리고 또다시 돈을 쓸 일이 오르기 시작한다. 다음 주말부터 시작하기로 한 중국어 학원비, 다음 달 부모님 생신 선물, 연말에 떠나기로 한 해외여행 경비 등등.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복잡한 계산이 진행된다. 오늘 산 물건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다짐이라도 하듯 그녀는 쇼핑백을 재차 들여다본다. 자, 여기 얘기는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 확인을 하는 어떤 자본주의 속의 인간의 군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세계를 통해서 자기 발견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진 어떤 시대적 인간상을 지금 얘기를 했네요, 방금요. 그러니까 타인과 어떤 경제적 크기, 경제와 관련된 소비를 통해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존재를 확인하는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전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에피소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을 다룬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같은 평범함과 친숙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일상의 모습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 변함없는 친숙한 세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닐 터이다. 예를 하나 들여다볼까?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자. 처음에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이 없는 날에는 불안감을 느낀다. 처음에는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에 심한 충격을 받지만 어느새 익숙해진다. 심지어는 폭력이 없는 날에는 불안감을 느낀다. 그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선 여러 날과 마찬가지로 다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너무나도 아프고 무섭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순간을 지나면 또다시 평안과 친숙한 일상세계가 찾아온다. 마치 평온한 삶이란 무서운 폭력 이후에 오는 법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듯이 보인다.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물론 이 아이에게는 아직 그런 성찰의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당연한 것이 아닌 낯선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한 폭력의 시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철학적인 사람은 평범하고 친숙한 삶을 낯설게 성찰할 수 있다. 가령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여주인공의 하루를 철학적 시선으로 낯설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여주인공은 왜 백화점에 갔을까? 백화점에 들어가서는 걸음걸이가 귀족 부인처럼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토록 명품을 가지고 싶었던 걸까? 명품을 구매하고 백화점 문을 나서는 그녀는 왜 알 수 없는 괴력감을 느낄까?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은 화폐, 즉 돈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여주인공에게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요일 밤 도심 백화점에서 여주인공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던 건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돈 때문이다. 만약 충분한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할 수 없이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가족과 텔레비전을 보며 주말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주인공을 백화점으로 이끌고 귀족 부인처럼 당당히 걷게 한 주범은 바로 화폐, 즉 돈이었다. 사실 에피소드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라 화폐이다. 신의 보너스인 양 그녀에게 화폐가 하사되지 않았다면 백화점에서의 화려한 쇼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녀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문을 나서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본다. 원하는 물건을 샀음에도 여주인공은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괴력감을 느낀다. 그녀의 괴력감에서 우리는 백화점에 들어오기 전과 백화점을 나온 뒤의 분명한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화폐였다면 백화점을 나온 뒤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화폐가 있을 때와 달리 구체적 상품을 가지게 된 여주인공이 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화폐와 상품이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폐는 어떤 상품과도 교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떤 상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폐는 교환 가치를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최고인 것이죠. 상품보다도 사실은.